저희 보고 싶으셨죠? 반가운 건 반가운 거고 정말 산 넘어 산이네요. 주말 사이에 큰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CS 문제가 UBS의 인수로 해결이 되나 싶었는데 이번에는 독일의 최대 투자은행인 도이체방크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미국의 CNBC는 도이체방크의 CDS 프리미엄 확대가 유럽의 은행 섹터, 나아가 유럽 증시와 미국 증시에도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CDS 프리미엄이 높아지고 있다는 뜻은 채권 부도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걸 의미하죠. CDS 프리미엄이 142 베이스 포인트였던 게 주말 동안 220 베이스 포인트까지 올라갔는데요. 이런 상승 속도는 정말 역사적인 수준이라고 해요. 다행히도 화요일 새벽을 기준으로 CDS 프리미엄이 다시 192 베이스 포인트까지 하락을 했고 주가도 6.1% 내외로 상승 마감을 했지만 그럼에도 도이체방크가 발행한 AT1 채권은 최근 강력한 매도세에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오죽하면 독일의 슐츠 총리가 나서서 도이체방크는 수익성이 굉장히 높은 은행이니까 걱정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까지 했는데요. 도이체방크의 CDS 프리미엄 왜 갑자기 속등을 한 걸까요? 나도 모르지. 왜 몰라요? 아빠 모르는 게 어딨어요? 진짜로 몰라. 그리고 나만 모르는 게 아니야. 트레이드엑스의 마이클 브라운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 도이체방크의 CDS 프리미엄이 오르는 것 그리고 주가가 하락한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CDS 프리미엄이 속등을 했는데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게 금융시장에서 그게 가능한 일인가? 그렇지? 좀 이상한데 도이체방크는 지난 10개 분기 연속으로 이익을 냈어. 그리고 지난 분기에는 50억 유로의 이익을 냈단 말이야. 전 분기 대비 159%나 이익이 개선됐다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도이체방크의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이 142%야. 바젤3가 규제로 하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좋겠다라고 권고하는 게 100%거든. 그러니까 143%라면 정말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도 좋은 거라고 볼 수가 있지.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이 뭔지 잠깐만 설명을 드리고 가면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대규모 자금 인출, 그러니까 뱅크런 같은 심각한 유동성 위기 상황이 발생을 해도 아무런 지원 없이 첫 30일 동안 자체 능력으로만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를 나타낸 비율인데요. 이 비율이 높으면 유동성 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만큼 오래 견딜 수 있다는 거겠죠. 한마디로 은행의 유동성 상황을 잘 보여주는 지표예요. 도이체방크는 142%라고 했으니까 꽤 높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금융위기가 곧 오는 거다, 도이체방크가 곧 파산을 할 거다 라든지 이런 소문은 어떻게 발생을 한 걸까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뭐 유튜브라든지 트위터 이런 SNS 매체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어. 물론 하우트빌리츠처럼 매우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하지만 개 중에는 정말 악성 루머를 유포하는 그런 독버섯 같은 존재로 존재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지. 실제로 스타트업 투자처로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제이씨라는 사람이 자신의 트위터에다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 지금 당신은 완전히 겁에 질려 있어야 된다. 월요일 되면 10만 명 정도가 은행 앞에 줄을 서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들 대부분은 자신의 돈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아빠는 이건 정말 아니라고 봐. 19세기에 구스타프 르봉이라는 그런 철학자가 있었거든. 그의 저서 군중 심리학에서는 소문이라는 것이 어떤 이론적 추론보다는 마치 바이러스 감염처럼 번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 이번 위기의 대부분은 이런 그 빅 인플루언서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난 생각을 해. 그러면은 도이체방크에 관련한 얘기들은 좀 가짜 뉴스일 가능성도 크고 또 조금 과도하게 겁을 주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들이 좀 불을 질렀다는 얘기고 사실 조금 의심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 의심되는 부분? 걱정되는 부분? 사실 CS라면 충분히 뭐 그럴 가능성이 있었다고 봐. 이미 데미지를 크게 입었었지. 아케고스트 캐피탈에 투자했다가 이미 데미지를 큰 폭으로 입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CS가 망한다 혹은 뭐 어디 인수됐다 이거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하지만 도이체방크는 달라. 이건 정말 멀쩡한 은행이었거든. 그런데 전혀 공통점이 없는 것은 아니야. 도이체랑 CS랑. 그렇지. CS하고 도이체방크의 공통점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부터 미국에 좀 밉보였던 은행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 러시아 신흥재벌이라든지 중동의 무자비한 테러리스트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이 북한 자금까지도 잘 받아가지고 불려줬단 말이지. 그러니까 미국에서 아무리 제재를 가해도 그들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셨었어. 그러니까 CIA로부터 눈총을 받지 않을 수 없었겠지. 글쎄 얼마 전 조 바이든이 SVB가 파산했을 때 주식과 채권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예금은 보호해주되 주식과 채권은 보호하지 않는다. 그게 자본주의가 움직이는 원칙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렇지. 작년 말에 조 바이든이 미스터 에브리싱을 찾아간 적이 있었지. 빈살만을 찾아간 적이 있었지. 근데 그때 증산을 좀 요청을 했었는데 이런저에 그냥 단칼에 안 된다라고 잘라버렸단 말이야. 마침 사우디에서는 CS에 9.9% 지분 투자를 한 다음이었어. 그런데 조 바이든이 주식 투자, 채권 투자에 대해서는 보장해주지 않겠다라고 했잖아. 그 한마디에 그냥 사우디에서는 몇 조를 그냥 날렸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 뭐 사우디 쪽에서 몇 조
경제가 아무 돈도 아니겠지만. 그 말은 미국이 겸사겸사 사우디한테 한 방 먹였다는 말로 들리는데, 과거에는 형제국이었지만 요즘에는 이란이랑도 자꾸 친하게 지내려고 하고, 또 특히 중국하고. 중국이랑도 친하게 지내려고 하다 보니까 뭐 겸사겸사 이렇게 한 방을 먹였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지. 근데 지금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이런 흐름대로라면 독일의 도이체방크도 뭔가 미국에게 밑보였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큰 잘못을 하나 했지. 아주 대표적인 잘못으로는 러시아산 가스를 유럽에 뿌리는데 앞장을 섰어. 그 이전 총리 알지?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라고. 그 총리와 더불어서 이 도이체방크가, 그러니까 유럽과 러시아를 접속시키고 이들을 좀 가깝게 하는데 1등 공신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지. 물론 뭐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중단됐지만, 근데 아무리 뭐 과거에 그런 일이 있다고 했을지라도 지금은 딱히 허점이 없지 않나요? 딱히 꼬집을 게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또 미국이 지금 SBB 사태를 계기로 금융위기까지 번지지 않도록 굉장히 나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다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미국이 굳이 그런 일을 만든다라고 하면 약간 음모론적인 시각이 들어간 것 같거든요. 내가? 모든 주장에는 논리적 근거가 필요해. 뭐 안 그렇다면 이수 네 말대로 음모론으로 빠질 수가 있다고. 그쵸. 그러면 이수가 이렇게 끄덕끄덕할 정도의 합당한 이유 두 가지만 대볼게, 지금부터. 해보세요. 첫 번째 증거는 왜 하필이면 도이체방크는 하는 거야? 유럽에 그보다도 더 떨어지는, 뭐 재무적으로 좀 떨어지는, 저 뭐 이탈리아나 이탈리아라든지 그리스라든지 뭐 유니크레딧이라든지 이런 은행들이 굉장히 많잖아. 그런데 월등하게 체력이 좋은 도이체방크가 왜 여기서 물망에 올랐느냐라는 부분이야. 두 번째는 UBS가 CS를 일단 인수를 했잖아. 인수를 하면서 어떤 행동을 했어? AT1을 전액 상각을 했단 말이야. 이게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가 있어. 첫 번째 이유는 사실 저도 의구심이 굉장히 들었던 부분이어가지고 이해가 가요. 근데 두 번째 이유는 AT1 상각은 어쨌든 법적으로 근거가 충분한 조치였잖아요. 근데 왜 그게 이유가 될까요? 그렇지. 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하지만 그 행동 하나 때문에 2,750억 달러에 달하는 AT1 시장이 전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됐다고. 다른 은행이었다면 그럴 수가 있지만 절대로 UBS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됐다고. 유럽은행은 금융위기 이후에 AT1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거든. 뭐 이 세상에 돌아다니고 있는 AT1 채권의 거의 80%가 유럽에 있는 은행들이 발행한 채권이라고 보면 돼. 그 중에서도 AT1을 제일 많이 발행한 은행이 어디냐? 바로 UBS야. UBS는 전체 발행한 채권 물량의 28%가 AT1이라고. 이수야, ST1에 대해서 상각 처리하는 바람에 이 시장 자체가 흔들리게 됐잖아.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기네가 가장 많이 발행을 했기 때문에 후폭풍이 제일 먼저 때릴 수 있는 것이 UBS였다고. 어떻게 생각을 해, 이거를? 근데 이해가 안 가. AT1 발행 물량이 가장 많은 회사가 자신들에게 후폭풍이 가장 크게 올 수 있는 행동을 스스로 했다라는 말인 거잖아.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자신들한테 곧장 닥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AT1을 갖다 전액 상각을 했다라는 결정을 내렸다면 그 회사 CEO는 지금 당장 그만둬야 돼. 자격이 없어. 하지만 알고도 그랬다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재밌는 것은 도이체방크도 AT1에 대해서 최대 발행자 중에 하나라는 거야. 이게 만기가 6월에서 9월 정도에 집중되어 있는데 뭐 그 안에 도이체방크도 크게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지. 그리고 얼마 전에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도 문제가 좀 있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지. 지금 12개월 연속으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고.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CMBS 가격이 덩달아 떨어지겠지. 그럼 CMBS를 많이 담은 지방은행들은 같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 거야. 듀레이션 미스매치가 여기서 생길 수가 있다고. 이미 SBB 문제 때문에 지방은행들은 데미지를 크게 입은 상황이지, 뱅크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다시 한번 터지게 되면 또 다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지. 왜냐하면 미국에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대출은 거의 지방은행이 독식하고 있어. 거의 한 7-80%를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노출도가 그만큼 있다고 보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어. 바로 도이체방크가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대출이 가장 많은 대형은행이다라는 거지. 전체 자기자본 대비 21.5% 비중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거의 압도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 여기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막 떨어지면 CMBS 가격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도이체방크도 이걸 이슈화한다면 얼마든지 이끌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지. 건강한 은행이기는 해요, 도이체방크가. 근데 좀 나름대로 약점도 꽤 있네요. 그럼. 근데 사실 그것보다는 누구에게나 사실 약점을 찾으려면 있는 거잖아요. 없는 사람도 있어, 이수처럼. 근데 이제 필요에 의해서 그 약점
약점을 부각시키고 이슈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사실 도이체방크가 완전히 망할 정도의 그렇게 커다란 어떤 단점은 아니지만 상업용 부동산의 문제를 이렇게 쾅 하고 만들고 AT1 문제가 6월에서 9월 사이에 더 큰 이슈 메이커가 된다면 도이체방크가 뭐 어떻다더라, 뭐 곧 망할 조짐이 보인다더라, 뭐 이런 식의 소문이 더 크게 돌 수가 있다는 거겠죠. 건강한 도이체방크에서도 사실 뱅크런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거네요. 근데 이수야, 뱅크런보다 무서운 게 뭔지 아니, 이수야? 뱅크탭이 더 무서운 거야. 뱅크런이 뭐 은행으로 뛰어가니까 뱅크런이 되는 건데, 요즘엔 그렇지, 뭐 탭으로 다 하니까. 그래서 뱅크탭이라고 얘기를 해. 사실 SBB가 문제가 생겼던 것도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멀쩡한 회사가 몰락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 뱅크탭이 문제였거든. 사건을 좀 잠깐 재구성해볼까? 그레그 베커 CEO가, 그러니까 SBB CEO가 주주들한테 서한을 보낸 적이 있었어. 은행 재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210억 달러 정도의 채권을 매각을 했고 그 과정에서 18억 정도의 손실을 입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어. 이걸 잘못한 거야. 만약에 이 행동만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SBB는 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어.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고 18억 달러의 손실을 봤다라는 것만 크게 부각돼가지고 SNS로 그냥 삽시간에 퍼져버렸다고. 과거에는 은행에 직접 가서 인출해야 됐었지만 지금은 그냥 휴대폰으로 이렇게 하면 다른 은행으로 옮겨지잖아. 그래서 하나의 회사가 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가 않는다고. SBB도 엄청난 뱅크탭이 집중됐고 지난 3월 10일 뱅크탭이 이틀 연속 막 집중되면서 하루에 막 60%씩 하락을 했다고. 결국 4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SBB가 트레저리 펀드라고 하는 정말 건전한 그런 자산을 가지고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첫 번째 사례를 만들게 된 거예요. 지금 내가 건전한 자산이라고 했잖아. 건강한 자산이라고 했잖아.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이체방크는 굉장히 건강한 상태야.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도이체방크에서 문제가 생기면 안 돼. 다만 도이체방크가 건강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에는 이 금융시장이 너무도 잔인하고 무서운 곳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지. 특히 도이체방크는 세계 10대 은행이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면 정말 적지 않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지. 때문에 도이체방크의 CDS 프리미엄은 계속해서 주시할 필요가 있어. 요즘은 뱅크탭, 뱅크런이 아니라 뱅크탭이라고 하죠. 뱅크탭은 은행의 영업 기반을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핸드폰 버튼 하나면 인출이 되기 때문에 일단 이슈화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게 가장 무섭죠. 누군가가 계속해서 저 은행 망한다 라고 이렇게 불을 지피게 되면 도이체방크처럼 아무리 건강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은행일지라도 뱅크탭이 일어나게 되고 은행은 망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아버지께서 CDS 프리미엄 동향을 잘 주시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략 얼마 정도까지 상승하면 위험 신호로 보고 경계를 해야 될까요? 나는 대략 500베이스 포인트 이상이면 모든 매수 행동은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만약에 800베이스 포인트 이상 올라가게 된다면 이제 유럽에서 제2의 금융위기가 발생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방금 소름 돋았어. 아빠가 딱 그 얘기하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무서워?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뭐 개연성은 있는 거니까.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이야기 계속해서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 아시죠? 그럼 안녕!